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참여예산제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 뭐 분들은 지역에서 뭐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 다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참여하는 성인들도 낯섭다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곤란스러우냐면 이게 참여예산 제도, 그러니까 즉 제도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원봉사나 내지 이런,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는 사업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그 참여라고 하는 것하고 기존의 여유나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는 방식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참여냐? 그러니까 참여 예산 제도를 단어로 쪼개보면 참여, 예산, 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왜 참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요, 기존의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법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계속 바뀌고 변경되잖아요. 근데 왜 바뀌고 변경이 될까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더 이상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바꿀 때에도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바꾸는 겁니다. 컴퓨터를 바꿀 때에도 사양이 안 맞으니까 바꾸는 겁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풍족해졌기 때문에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관료 중심의 행정이 더 이상 안 맞는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봉사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제도나 행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산이냐? 예산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행정의 가장 고급화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화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행정 안에 계신 분들도 예산 담당 부서 공무원이 아니면 예산서 전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학에 계시는 행정학과 교수님들이나 재정을 연구하시는 분도 매년 그 예산서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론이나 체계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참여의 대상이 됐냐? 사실은 여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있어서 강제로 돈 내 해갖고 이렇게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렇게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해줘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 낼만 하니까 내지 라고 하는 동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쓸 곳은 되게 많아지는데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조세 정치, 혹은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쓰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기존에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납세자인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데 참여하도록 만드는 제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의 국가의 행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당사자로서 이 참여를 시키는 이 필요가 생긴 거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소위 재정 불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앓고 있는 병이긴 한데 이를테면 조세를 납세하는 시민들이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것들이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면 포퓰리즘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무지에서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나누는 과정에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조세 문제와 그리고 예산 문제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분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00%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부분적이라도 직접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효용감이 생기고 그거 덕분에 불만을 잘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20세기 말에 발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숙되고 발전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했을 텐데 구테여 20세기 말에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왜 발명이 됐냐?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라고 하는 속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데 비유적으로 보자면 학교에는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업 일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량휴일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쉴 때는 어딘가에서는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은 법정으로 이만큼의 수업 일수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제도의 힘입니다. 비슷하게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참여이고 예산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뒤에 있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예산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운영계획상의 혹은 조례상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례나 혹은 그 운영계획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공식적인 틀로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면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규칙이나 내지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갈등보다는 합의를 할 수 있고 또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시대다. 그게 이제 참여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이제 재정 문제와 놓고 보면은 이게 어떤 쟁점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재정 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간단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뭐 개개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월에 만약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비도 나갈 거고 뭐 주거비도 나갈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도 나갈 거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고 그걸 뺀 나머지를 저는 한 달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100만 원을 벌면 한 40만 원 정도가 당연히 나가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번 것 같지만 사실은 60만 원을 번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못 쓰니까.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재정도 한 해 예산이 딱 결정이 되면 매년 써야 되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먼저 제외가 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해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의무 지출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재량 지출이라고 합니다. 재량껏 쓸 수 있는 돈,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지표는 재량 지출의 비율로 만들어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한 해 동안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얼마큼 되지? 1962년도에는 한 65% 됐네. 이 해의 재량 지출은 65%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재정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2000년대 이후에 미국 연방 정부는 20% 정도의 재정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20%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건들지 않는 한.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6대4 정도가 됩니다. 중앙정부가 60% 정도가 고정되어 있고 40% 정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비중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 7, 80%가 의무 지출이고 20%에서 10% 정도만 재량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비중이 점점점 그 안에서 커지다 보니까 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손쉽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만만치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갈등, 현대 정치에서의 모든 갈등은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참여 예산제를 특정한 나라에서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하는 일종의 성숙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면 유럽 지역에만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도는 남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남미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남미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니까 이건 제3세계 제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제도냐? 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북미가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면 왜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대륙과 상관없이 그곳의 경제 상황이나 혹은 정치 제도와 상관없이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재정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마다 다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 사업을 내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데 참여를 하는 거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모입니다.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분배하는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가 주도를 하지만 뉴욕이나 이런 데에는 의원들이 나한테 할당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그 내부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또 어떤 곳은 사업 제안자가 편만을 만들어서 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이 사업을 냈는데 이 사업에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투표로 받으면 그게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어떤 방식의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예산, 재정에 대한 배분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도 존재할 제도이고요. 그때 되면은 성인으로서의 참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구에 살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의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경험이 나 학교 다닐 때 한번 해봤던 경험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조금 더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일종의 계기로 삼고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의 문제,
내가 모여있는 어떤 모임의 문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참여예산제를 계속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8년도 경제위기 때의 위험 요인들을 구분한 거고, 요 밑에 게 코로나19 때의 위험 요인을 구분한 건데, 자세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개수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느껴지는 규모는 경제위기가 더 강력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전문가들이, 그리고 전문 관료들이 행정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것,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에서 위로 사업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공부방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 예외시설로 해서 열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방이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있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 그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도 나는 우리 동네 거길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다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떤 게 들어갔냐? 주민자치센터 내에 복도 일부를 가림막을 쳐서 우리 동네 공부방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이 제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만들 수 없어요. 지역 공부방을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는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빈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공부방 시설을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야간에 거기에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면서 그걸 지켜주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낸 거죠. 그리고 그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벌어지는 곳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정책이나 혹은 더 높은 국가 수준에서는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갔던 그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뭐 문제야, 잠깐 있으면 지나갈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라고 해서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코로나19를 경유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문제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뛰어난 역량이 좋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참여예산제가 놓여있는 지금의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참여예산 사업에서는 OX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업, 좋은 사업 구분이 없습니다. 참여예산에서는 시급히 빨리 해야 되는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 그러니까 즉 우선순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모든 사업은 다 하면 좋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선정되는 사업과 선정이 안 되는 사업의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시급성, 필요성과 관련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재정은 매년 채워지는 거거든요. 세금을 한 번 내고 평생 한 번 내고 그만하는 거 없습니다.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재정도 이 우물처럼 계속 채워지는 어떤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퍼서 쓰는 거죠. 뭐 어디에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대 그러면 물이 더 필요하겠네 더 가져가 뭐 이런 것들처럼 식구가 늘었대 혹은 식구가 줄었대 이러면은 가져가서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칙은 뭐냐면 고갈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제한된 액수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일종의 우물의 총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누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나눠서 쓸까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놓고 보면 경쟁이지만 이 전체 집단으로 놓고 보면 우리 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삼는 것에 어떤 그 순위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에 대한 그런 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협력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눈치를 보지 않으면 이게 고갈돼 버리면 이 우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이나 예산을 생각할 때에는 저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물의 이미지로 그것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나 재정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더 이상 증세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예전처럼 증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시기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재정학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기존의 관행적으로 나눠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재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재정 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쪼개고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눠 쓰도록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의 속성과 관련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법적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법적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참여자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은 뭐냐면 참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책임이 따르냐?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은 다른 참여가 대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이 제도가 작동시킬 수 있는 그 규모에서의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참여라고 하는 건 역시도 참여하는 순간에 작동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사업 내고 끝이 아니라 그 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 그것까지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 사업이 실행이 되면 저거 우리가 내서 한 사업이다? 어때? 별론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왜 별로라고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이 참여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요즘에 참여예산제가 그냥 사업 내고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낸 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벽한 제도를 한 게 아니라 올해 60% 하면 내년에 한 62% 정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되면 내후년에는 한 63% 정도까지 되겠죠. 아마 90%가 넘기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참여를 하는 것에 성취는 뭐냐? 작년에 한 것보다 나으면 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한 것보다 좀 개선이 되면 이 제도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동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 지금 여러분들과 경쟁하면서 또 사업을 만들어내시겠죠. 작년에 왜 이런 사업을 냈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가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참여예산제의 맥락이나 것에 대한 거라면 이제는 사업 구조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표 하나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림일까,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는 사업을 대구시가 수행한다 혹은 자치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일까요? 시민이 낸 사업이 있으면 그게 제가 이제 사업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건 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 그럼 이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업이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구슬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는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오잖아요. 참여예산 사업으로 딱 오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머니가 5개밖에 없는데 5개 어디다 넣지? 여기랑 비슷하니까 여기다 그냥 넣자. 이렇게 해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사업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부 사업 수준을 보지만 세부 사업이 묶여서 단위 사업이 되고 단위 사업이 묶여서 정책 사업으로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받냐?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묶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벌이게 되냐? 기존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죠. 기존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공원에 벤치가 낡아서 그 벤치를 개량하는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딱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픽 접혀서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요 공원의 의자를 개량해 주는데 요거 접히는 벤치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요. 근데 막상 집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공원과 똑같은 벤치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왜 내가 제안했던 건 저게 아닌데 저렇게 만들어졌냐?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행정의 사업 꾸러미 안에는 노후공원 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 주머니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참여예산 사업이 왔어요. 이거 이 주머니랑 비슷하네? 그냥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A, B, C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된 F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걸 할 때 벤치가 접히는 방식인지 뭔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 저 공원, 저 공원 했으니 이 공원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왔으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개량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업 목적에 땡땡동 도시공원에 벤치가 낡았으니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의 핵심은 벤치 교체가 됩니다. 엉덩이가 젖지 않는 벤치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젖지 않는 벤치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사업을 내면 그 사업의 특수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행정에서의 사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일종의 역지사지인데요. 사업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요, 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게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미 나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사업이 한두 개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걸 들여다볼 새도 없이 어디다가 넣어서 하지? 그래서 그냥 넣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도 참여예산이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시민들이 어렵게 해서 낸 사업인데 좀 잘 살펴봐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업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수십 개의 사업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 구조들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측에 필요한 거죠. 사업을 내는 측에서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내는 게 좋을까? 전략적으로 고민해보자 라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참조하는데, 그래서 요 참고자료, 요 그 교재 중간 부분에 보면 생뚱맞게 업무보고 자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대구시의 청소년 담당 부서의 올해 사업계획 이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넣어드린 이유가 현재 대구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참조해서 그것과 유사하지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없는 사업을 또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는 사업과 하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면 아마 그 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그 사업처럼 사업이 변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사업을 작성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일단 첫 시간을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남은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청소년 예산학교에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을 구체화해봤던 지역의 이제 예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에서의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은 깨끗한 공기와 거리 만들기, 어른 수업 프로젝트,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해서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사업 제안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사업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깨끗한 공기와 거리 만들기는 이제 문화의 거리라고 불리는 데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저기에서 금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공간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공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흡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약속 장소를 잡거나 거기에 있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담배 피는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데서 담배를 피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데 금지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것을 금연구역 팻말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어른 수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경제, 금융, 정치, 시사상식과 같은 실용적인 어른 수업을 좀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기존에 받는 교육 외에 소위 저런 부분에 대한 시사교양과 관련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열대식물 재배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죠. 열대식물을 재배하는 것하고 다문화 교육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더니 열대작물이 자라는 지역에서 온 이주민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다문화 교육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의 나라는 특징이 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이 온 나라에서 크는 작물을 같이 키우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로 해서 제안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꿈나무 지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관심사인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같은 청소년위원회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용이 많은 지역도 있고 개별 프로그램이 중심인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지역별 특수성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 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사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시급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은 다 하면 좋을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제한된 사업을 다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선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시급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붙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목록들을 많이 내도요 실제로 선정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전히 청소년 참여 예산 제한 사업에 대해선 일반 참여 예산 사업에 비해 좀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인들이 볼 때에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이렇게 여기는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건 이제 저의 관점이긴 한데 두 가지를 예비를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스쿨존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사업 제안입니다. 모든 스쿨존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자. 이제 사업 제안서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쪽은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 체계를 갖춰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확연히 드러나죠. 스쿨존인데 과속하는 차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는 30km 안전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 제한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속 방지턱을 만들면 속도를 줄이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호등을 한번 보죠.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신호등이 사거리에 있어요. 길을 가는데 저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숨을 쉬지 않는다. 빨리 집에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방식에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진부한 사업처럼 보이는 과속 방지턱 사업이 좀 더 직접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보면은 어떤 사업이 좀 더 참여 예산에 적합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뽑는 편입니다. 문제 해결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효과는 직접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참여 예산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참여 예산 사업은 올해 선정이 되면 100%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들이 대부분 참여 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되게 단순하고 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그 참여 예산에 격이 맞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액수도 액수, 그러니까 규모의 그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 스쿨존 사업, 이 사업 둘 다 안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둘 다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어디다가 설치해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데에 설치하세요 라고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행정 입장에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미 할 일이 이만큼 있어요. 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 너가 다시 전수조사 해갖고 필요한데 찾아서 다 설치해 라고 하는 제안 사업이 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뭐 과속방지턱 만드는 거야. 늘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업을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 과속방지턱이 없는 학교를 명시했으면 100% 됐을 겁니다.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사거리에 과속방지턱 설치라고 했으면 100%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저런 방식이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고양시 청소년 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여기는 되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래서 사업 제안할 때마다 막 20개 가까운 사업들을 쫙 책자로 만들어서 막 내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이렇게 많이 내도요, 선정되는 사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에 딱 하나 사업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됐냐? 자매결연 도시의 외국 청소년들과 국제회의를 하는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한 도시, 일본의 한 도시, 이 3개국의 청소년들이 줌을 통해서 공통의 주제를 갖고 국제회의를 하는 사업, 요거 하나만 냈고, 지금 제안되는 이 많은 사업들이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업들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문화카드를 발급하거나, 뭐 아니면 청소년 대상 무료, 그러니까 그 공공 자전거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식의 사업 제안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구체화와 관련된 방법이 조금 부족해서이기도 한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상관성이 있거나, 혹은 요게 대구시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 기반을 조성하는, 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대구시 청소년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부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적하고 부합을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면 더 선호도가 있겠죠. 더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랑 겹치는 사업은 의도적으로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겹치는 사업은 절대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아니라 여긴데요 라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여기까지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사 사업과 관련돼서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소위 그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사업을 낼 때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의 목적은 안전한 학교 통행로가 목적입니다.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은 안전한 보행로를 위한 수단이죠.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 중에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것, 1년 만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나쁜 사업이 아니라 참여 예산의 격에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이 수단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은 파이야,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변경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1차 제안, 2차 제안 과정에서 제안자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 맞춰서 이 틀에 들어가는 사업을 격에 맞는다라고 해서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격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물딱조물딱해서 만약에 별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사업을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수단을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는 목적이 구체적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목적이 약간 불투명해서 사업이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사업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수단은, 그러니까 사업은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격에 맞추는 것은 일종의 퍼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격에 맞춰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행정에서의 사업 수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부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업이 제안이 딱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걸 해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야, 이거 해서 내가 책임을 지느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어차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딱 제안돼서 온 사업이 뭔가 나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야, 이거 해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 사실 그것은 가급적이면 부적격으로 밀려고 하는 요인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옆에 동네는 하고 있는데요,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그것과 비슷한 사업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겠죠. 여기서도 하는구나. 그 옆에 있는 데도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컴퓨터로도 가능한데 검색창에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치시고 들어가면 요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 옆에 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뚝 누르면 원문 정보라고 하는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원문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서 검색할 수 있는 게 뭐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낸 행정문서의 원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일회용품 딱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용품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회용품 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 예는 동네에 이제 조그마한 지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제 강이죠. 색강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산책로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고정형으로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동형 공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든 공무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동형이면 그거 누가 옮겨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하신 분의 속마음은 그건 너네가 해야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러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해갖고 그건 부적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동형 공연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트럭을 개조해서 앰프 시설과 간단한 무대 시설이 탑재되어 있는 이동형 트럭을 소규모 지역에 오고 가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만약에 그 사례를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이거 차량형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이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국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걸 이동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 한마디에 이제 안 된 거죠. 아마 그 사례를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이 사이트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검색 기간이 3개월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키워드를 넣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기한은 1년으로 바꿔주시고 해야 검색이 잘 됩니다. 이게 그 행정망이 갖고 있는 특수성인데요. 가급적 최소 정보를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트래픽을 줄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 검색 기한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참조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요 사례, 요런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례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실제로 뒤져보면 어떤 한 대에서는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제 2021년에 진행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추진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요, 사실은 대구 지역 외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저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성인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새로운 사업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사업이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말 새롭고 정말 신박한 사업은요, 참여 예산 전체 전국에 지난 10년까지 그것들 다 모아도요, 정말 새로운 사업, 국내 최초, 전국 최초라고 하는 건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이 익숙했던 이런 사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례들을 한번 활용하셔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고요.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입니다. 검색.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고양시 그 청소년 위원회에서 이제 낸 사업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기부를 도입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가 필요한데, 이게 학교 외에서는 저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고양시가 좀 나서서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못하겠다. 이건 교육청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튕겨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공해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매개로 해서 이미 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걸 몰랐던 거고, 시청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것만 알았으면, 서로 그것만 알았으면 그 센터랑 연계하는 저 사업을 제안하면 쉽게 수용이 됐고 지원도 됐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마집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서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그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관련 멘토 멘티 연계 사업인데, 이게 학교를 매개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하면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것이
저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화가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막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창작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뒤져보고 어딘가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걸 참조하고 모방하고 사실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뒤져보십시오. 어딘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업을 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업을 만드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 10년 넘게 참여예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참여예산제에서 좋은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라는 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좀 더 되게 거창해 보이는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저한테는 참여예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해답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실제로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하는 데에서 이 사업 만들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구체적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찾아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당사자의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해내는 것이야말로 이 참여예산 사업을 만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거냐? 이제까지는 문제가 아닌 거라고 간주했고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봤던 것을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차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